자, 오늘 플라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8강이고요. 근데 지난주에 소크라테스 했고 오늘은 이제 플라톤입니다. 대망의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뭐 서양 철학 조금 인문학 관심 있으신 분들이면 뭐 플라톤 다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뭐 이데아라고 하는 말도 철학에서는 뭐 워낙 그 오래된 난제 중에 하나고 오래된 개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데아 해서 인문학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마 플라톤의 이데아에 대한 개인적인 개념들을 조금 정립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제가 이 플라톤을 오늘 제 1편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다음 주까지 해서 2편이면 끝날 것 같은데 이제 더 길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핵심적인 부분으로 1편, 2편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은 그 힐시베르그 서양 철학사에서도 힐시베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데아 하면은 플라톤은 사실은 그 뒤에는 이데아에 대한 연역이기 때문에 플라톤 이데아가 제일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이데아 개념이 워낙 그 개념이 난해하고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서양 철학사에서 역사에서 플라톤 이데아가 끊임없이 오해되고 오인되어 왔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오늘의 가장 큰 문제. 그래서 제가 이 썸네일에다가는 뭐 이데아 완벽 이해 이렇게 써놨는데, 근데 사실 그게 되게 웃기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서양 철학사에서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 수 있는 말이냐. 왜냐하면은 이데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워낙 플라톤이 어떤 명징하게 이데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기록해 놨습니다, 플라톤이. 분명히. 그 파이드로스라고 하는 책에도 이데아 개념이 등장하고, 뭐 국가에서는 뭐 익히 등장하고, 그 외 플라톤 사상 전반에 걸쳐서 이데아 개념이 끊임없이 등장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해가 안 되면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심지어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이데아 개념이 오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데아가 뭐 이원론이니 관념론이니 하는 이름들이 이 플라톤에 갖다가 들이붙게 되면서 서양 철학사에서 끊임없이 이 이데아 개념이 잘못 해석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플라톤의 이데아를 이게 명증하게 이 지시 대상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플라톤의 이데아는 어디까지나 해석의 영역이냐. 이게 서양 철학사에서는 뭐 거의 그 해석의 영역으로 지금 남아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워낙 오랫동안 이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이 서양 철학사에서 끊임없이 시끄러운 주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뭐 중세 가면 뭐 유명론 보편론 문제 논쟁도 그런 것도 다 이 개념이거든요.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는 워낙 시끄러웠기 때문에 이 플라톤의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사전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아마 이렇게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그렇게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인문학 공부를 좀 했는데 이데아가 뭐 어떻게 그렇게 사전적으로 정의되는 개념이냐? 그거 아니다 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오셨다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아마 다시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영어로 된 그 문서들도 좀 찾아보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데아라고 하는 개념을 서양 철학사에서 사전적으로 정의하려고 할 때마다 이데아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기라성 같은, 뭐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기라성 같은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서양 철학자들이 이데아 개념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데아가 이것이다 라고 딱 잘라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떤 글에서도. 그러니까 서양 철학 사책을 읽어봐도 이데아 개념을 명증하게 정의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있어왔던 이데아에 대한 어떤 해석들을 좀 제시하는 그러한 색깔이 좀 강합니다. 대부분 그런 양상으로 이데아에 대한 설명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뭐 이데아 하면은 뭐 유명하죠. 뭐 이렇게 그 이원론적인 세계, 그래서 관념의 세계, 뭐 천상의 세계, 그래서
경험을 무시하고 관념을 중요시했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상적인 어떤 그 양상들, 모양들, 형태들 이런 걸 지칭한다라고 이제 보통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주 표면적인 이해죠. 그냥 텍스트 있는 그대로의. 그러나 사실은 플라톤 실제 그래서 제가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도 이제 그 플라톤 원서를 좀 봤는데 번역되어 있는 걸 좀 봤는데 이 이데아 개념에 대해서 단순하게 뭐 이원론이다. 플라톤은 이원론을 거부합니다. 실제로 자기 글에서 대놓고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원론이 어떤 형상 개념이다. 플라톤 그것도 구분합니다. 구분시킵니다. 그걸. 그러니까는 이게 일반적으로 이데아에 대한 해석 자체가 이 플라톤 글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 어떤 학자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해석 같은 경우에는 플라톤이 자기 생애에 걸쳐서 이 이데아에 대한 이념들이나 개념들이 조금씩 수정 변환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플라톤 자기도 헷갈렸다. 이데아의 개념을 말해놓고 나서도 계속 그것이 수정 보완되는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혹시 들으시고 혹시 기회가 돼서 플라톤 국가에서 이데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파이드로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무슨 플라톤이 뭘 포착하고 있는 거구나. 이 지점을 포착하고 거기다 이데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분명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너무 제가 석사를 인식론으로 연구했습니다. 석사를 인식론으로 논문을 썼는데 여기서 제가 석사 연구를 할 때는 그 파르메이데스랑 헤라클레이토스 인식론으로부터 바로 이제 건너뛰어서 칸트로 넘어가는 건데, 근데 플라톤이 사실은 거기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소크라테스보다는 이 파르메이데스랑 헤라클레이토스한테 더 제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그것도 저는 꼭 그 나쁜 해석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거기 그 학파에서 수학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거 인식론 제가 연구를 하면서 솔직히 석사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석사는. 근데 제 나름대로는 이거는 제가 학위를 위해서 공부했다기보다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인식론이 플라톤의 이데아가 궁금한 게 아니고 이 인식론이 궁금한 거예요. 왜 이 서양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1, 2년도 아니고 2500년 이상을 서양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머릿속을 지나왔을 텐데 이 파르메이데스 헤라클레이토스로부터 시작되는 이 인식론이 도대체 어떻게 대체 그 정체가 뭐길래 이 서양 철학사 전체를 지배해 왔는가. 이게 너무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정말 진짜 몇 주간을 제가 붙잡고 씨름을 했었거든요. 몇 년 전인데. 그래서 그때 제가 이해한 겁니다. 그때. 제가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놀라웠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걸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세상이 다시 보였습니다. 정말. 그냥 내가 세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고, 하여튼 오늘 플라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플라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소크라테스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이 소크라테스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가지고 여기부터 오늘 플라톤으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의 죽음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하면서 플라톤의 문제의식을 좀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자크 루이 다비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이거 18세기 그림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이고, 소크라테스가 이제 독배를 마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제자들과 친구들이 슬퍼하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악법도 법이다. 이게 뭐 소크라테스가 했다라고 하는 말로 알려져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랑 일본에서만 있는 말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뭐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래요.
소크라테스가 실제로 이 변론이라고 하는 이 죽음을 다룬 플라톤 저서에서 여기서 그 소크라테스 친구가 보석금을 내주고 소크라테스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망가자, 망명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크라테스가 내가 그동안 이 그 그리스의 아테네의 법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내 삶의 유익을 얻었는데 나도 이 법 아래에 살았는데 근데 내가 이제 와서 내가 불리하다고 해가지고 이 법으로부터 내가 무시하고 도망가려고 하면 되겠느냐? 나는 죽겠다. 그래서 이제 독배를 마시게 되거든요. 소크라테스가. 근데 그거를 일본의 제가 이제 이름 모르겠는데 일본 그 제국주의 시대 때 그 제국주의의 그 강압 통치를 옹호하고자 했던 한 그 일본 철학자가 이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을 했다. 그래서 제국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 강압 통치를 옹호하기 위한 글을 썼는데 그게 유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게 그 소크라테스가 했던 건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한테. 왜? 소크라테스가 악법을 인정할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지난주에 했잖아요. 저희가. 그죠? 보편, 선을 찾아갔던 인물인데 악법을 인정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는 거고요. 소크라테스가 유언으로 남겼던 말들 중에 변론에 보면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게 제자들에게 한 말이죠. 유언으로 남겼다 그러고 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그 아테네에 있는 신전에 쓰여 있는 말인데 신전 간판에 쓰여 있는 말인데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소크라테스 대화에 보면은 종종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난번에 소크라테스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보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경험 세계에서는 실증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소피스트들이 자꾸만 그것을 자신들이 정의를 하려고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야 네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삼파수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었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뭐냐면 너는 모른다라는 사실을 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 근데 그게 왜 중요한 거냐면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이 경험 세계에서 보편 개념을 정의하려고 들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역설이에요, 역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이 네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아라. 근데 그 무지하다는 사실은 불가지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 세계에서는 절대로 보편 개념을 포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 몸이 굉장히 건강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독배를 마시고도 죽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7바퀴를 천천히 마당을 돌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누구한테 닭 한 마리를 빚졌는데 그것 좀 갚아줘라 그 친구한테 대신 부탁을 한 뒤에 이제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에 옆에서 아주 열렬한 제자 한 명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플라톤입니다. 자, 이거는 그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죠.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이고, 이것이 이제 그 교황청 있는 로마 교황이 거주하는 궁, 그 바티칸 궁이라고 하는데, 그 바티칸 궁 맞나요? 바티칸 궁? 바티칸 궁전 맞을 겁니다. 바티칸 궁전에 있는 그림입니다. 벽화예요, 벽화. 엄청 큰 그 벽에 있는 벽 사이즈가 뭐 거의 교실 하나만 할 겁니다.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엄청 큰 벽화인데 이게 이제 그 그리스에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 인물들이 여기 다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종종 서양 철학사 고대 그리스 철학 할 때는 자주 갖고 와서 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은 이 그림이 굉장히 이때 르네상스니까 구조화되어 있죠, 그죠? 여기를 이제 소실점으로 딱 가운데 중심해가지고 요렇게 그림이 이제 퍼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균형 잡혀 있죠. 균형 잡혀 있고 균형과 조화 이런 것들이 잘 조화되어 있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우리가 꼽는데 한 가운데에 사람 두 명이 딱 있죠, 그죠? 그것도 이 아치 문 배경으로 싹 해가지고 두 명이 딱 있습니다. 이게 뭘냐면은
어떻게 보면 서양 철학사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인물로 이 라팔레오라고 하는 화가가 꼽아서 놓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플라톤이고, 그 다음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디 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여기 있습니다. 누구랑 대화하고 있죠? 대화법 3파술 옆모습이죠. 계속 누구랑 떠들고 대화하고 있어요. 소크라테스. 뭐 여기 이제 그 디오게네스, 그 다음에 여기 파르메니데스, 그 다음에 여기 그 뭡니까? 프톨레마이오스, 그 다음에 여기 피타고라스, 다양하게 있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찾는 것도 재밌는데, 어쨌든 이게 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서양 철학사 전체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 그림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플라톤이 손가락을 하늘로 향하고 있죠. 하늘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데아 세계, 진실은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손바닥을 이렇게 펴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현실에서부터 이데아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명의 이 그 스승과 제자 관계의 이론이 우리 다음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 할 때 살펴보겠지만은 완전히 대치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완전히 대치되는 관계가 아니고 상당히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80%는 중첩되어 있습니다. 둘의 의견이. 근데 이제 이게 그 방점을 어디 찍느냐의 차이예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할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플라톤 이데아에 대해서 이 플라톤의 이데아를 이 손가락을 하늘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벌써 이데아 개념이 굉장히 오인되었다라고 하는, 얼마만큼 오인되어 왔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왜냐하면 플라톤이 계속 이데아의 세계를 어디 있다고 하냐면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 어딘가에 있다. 이데아의 세계가. 근데 이제 그걸 어디까지나, 여러분 그 플라톤 실제로 그 저서들을 보면 다 그 소크라테스가 거의 주인공인데, 뭘로 이야기하는 거냐면 원래 고대 시대 때는, 고대 그리스 때는 이 수사법이라 그래가지고, 수사법, 수사학 혹은 학이라고 해가지고 설득하고 전달하는 기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중에 그걸 정리하기도 하거든요. 자기 책으로, 학문으로. 그때 뭐가 중요한 거냐면 비유법이 중요합니다. 비유법.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제가 이것도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비유로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비유일 수밖에 없어요. 문맥상, 구조상, 내용상. 근데 이제 그거를 있는 그대로 내용으로 받아들여갖고, 마치 그 플라톤이 뭐 하늘 어딘가에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이때 당시에 어떤 다른 저서들이나 글들을 읽는 어떤 교양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읽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플라톤 철학하면은 이 사람 언급이 많이 되는데,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과정 철학자고요. 과정 철학. 19세기 말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의 철학 저서에서, 과정 철학 책 저서에서 그 플라톤의 주석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감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정적이죠, 그죠? 근데 이 말이 왜 플라톤을 언급할 때 이 말이, 이 사람이 이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 그 권위가 있고 대단해서 이 말이 유행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자기 저서에서 이렇게 한 문장 아니고 문장 가운데 이런 말을 딱 썼는데, 이게 그 볼 때 대부분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다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카데미아를 설립합니다. 이따 생애할 때 잠깐 나올 텐데, 최초의 학교예요. 인류 최초의 학교. 근데 그 아카데미아에 인류 최초의 학교를 세우고 난 다음에 거기에 뭐가 되냐면 학문의 정립이 됩니다. 학문 정립. 그러면서 플라톤이 그 아카데미아에서 저서를 엄청나게 평생에 걸쳐서 쓰는데, 거기에 철학에서 다룰 수 있는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플라톤 저서에. 뭐 인식론, 존재론, 우주론, 형이상학, 신화학, 수사법, 뭐 말하기법, 무슨 법, 천문학, 그 다음에 뭐 아주 잡다한 철학에서 하여튼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다 플라톤이 자기 글에다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서양 철학 그 이후에 뭘 이야기를 하더라도 플라톤이 다루었던 거에 걸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뭐 정치면 정치, 뭐 플라톤 정치도 굉장히 얘기가 많았죠. 그러니까 그 다 뭐냐면은 플라톤의 주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양 철학이라고 하는 그 이후에 플라톤 이후에 그만큼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대한 이론을 성립했고 그래서 그거를 뭐 우리가 2시간 두 주 만에 다룬다, 전체를 다 다룬다 그럴 수는 없고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이데아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방대하긴 방대한데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으로부터 모든 것이 연역되고 있기 때문에 이데아론을 하고 나면은 플라톤의 다른 사상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플라톤 뭐 히시베르그를 본다든지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아 이게 왜 플라톤이 이런 관점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가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요것도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플라톤 들어가 보겠습니다. 플라톤입니다. 기원전 428년, 348년 살았던 사람이고요. 이 생물연대는 사실 고대 인물들의 생물연대는 항상 그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본다기보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뭐 몇 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말씀드립니다. 먼저 플라톤 하면 소크라테스는 그 직업이 뭐였죠? 아버지 직업이 석공이었죠. 그냥 중산층이었습니다. 그의 제자 플라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테네에서 귀족도 그냥 귀족이 아니에요. 최고의 귀족이에요. 최고의 귀족. 어마어마한 정치가 집안입니다. 이 플라톤의 그 외가 쪽도 외가 쪽에 누가 있냐면은 5대만 위로 올라가면 솔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제가 그리스 철학 들어가면서 소피스타 할 때 솔론의 개혁 말씀드렸죠. 그리스의 민주정을 정립했었던 인물입니다. 솔론의 개혁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그리스 역사에서는. 이게 이 솔론 외가 쪽에서는 솔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가 쪽에서도 누가 있냐면은 이제 뭐 오촌 이쪽으로 가면은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가 스파르타한테 지거든요. 그래서 스파르타가 아테네한테 30인 집정관을 보내가지고 그 통치를 잠깐 합니다. 몇 년 동안. 그 30인 집정관 중에 3명이나 이 친척 가운데 있을 정도로 하여튼 그냥 귀족이 아니고 뭐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말하면은 뭐 집안에 뭐 대통령 뭐 장관 출신들이 뭐 몇 명씩 되는 어마어마한 귀족 집안의 출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들도 뭐 엄청 정치에 참여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정치적인 어떤 이 사화에 엮여가지고 사형당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못생겼다 그랬죠. 근데 플라톤은 굉장히 잘생겼다라고 합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래서 이름도 어깨가 넓은 사람. 원래 플라톤이 본명이 아니에요. 원래 본명은 아리스토칼레스인가 그렇습니다. 아리스토칼레스가 원래 처음에 자기 아명이고 자라면서 체육교사 스승이 너는 어깨가 넓다. 잘생기고 아주 훤칠하고 어깨도 넓고 이 사람은 실제로 그 레슬링 대회에 나가가지고 3번이나 우승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하여튼 굉장히 체격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아주 그런 귀족 집안의 그런 자제였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일종의 별명을 지어줬는데 자기가 그게 마음에 들어서 자기 이름을 계속 플라톤으로 써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넓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러니까 플라톤 하면은 직역하면 그냥 넓은 사람 뭐 이런 뜻인가 봅니다. 근데 이제 어깨가 넓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여졌고요. 이 사람은 원래 어릴 때부터 이 귀족 집안이고 대대로 정치를 해왔던 집안이기 때문에 뭐 형들도 다 정치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치가로서의 꿈을 자기가 그를 깨우치고 난 다음부터 계속 그런 꿈을 꾸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자기 그 자서전 같은 글들도 남아져 있는데 그래서 이 플라톤은 어릴 때부터 귀족이니까 뭐 엘레아 학파, 헤라클레이토스 학파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뭐 로마까지 건너가가지고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짱짱하니까 아주 유명한 학파들 가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헤라클레이토스 학파에 굉장히 심취해가지고 여기에 있다가 어느 날 우연히 공연 보고 나오는 길에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인물이 거리에서 떠들고 있는 거를 잠깐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헤라클레이토스
학파의 시집을 자기가 찢어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한테 완전히 매료돼가지고 이 플라톤이 이 소크라테스 학파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사실은 본 것은 이 사람이 계속 이런 학파에서 공부를 한, 왜 공부를 한 겁니까? 정치, 귀족 집안이잖아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 정치가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꿈을 계속 꿨던 겁니다. 플라톤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 정치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자 이런 공부를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소크라테스 얼마나 그 소피스트에 대항하는 그 탁월한 변론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상적인 생각들, 보편을 찾아가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완전 플라톤이 매료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정치의 꿈을 가지고서는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소크라테스도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형들도 막 죽고 하면서, 그게 다 누구한테 죽은 거냐면 소크라테스가 참주정 끝난 다음에 스파르타 참주정이 아니죠. 그 30인 집정 정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민주정이 복권하거든요. 근데 그 민주정에 의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정치적으로 밀려가지고 그의 제자들이 그쪽에 이제 정치에 참여했던 제자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몰려가지고 사실 정치적으로 소크라테스가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민주정이 그 위대한 소크라테스를 죽였단 말입니다. 플라톤이 거기서 완전히 정치의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치 가의 꿈을 접어버리고 완전히 철학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게 이제 플라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뭐 이집트, 페르시아 뭐 이런 데도 짱짱하잖아요. 돈 많으니까 막 여행 다니는 거예요. 요즘 같았으면 막 해외 유학 다니는 거죠. 이제 막 그 이집트, 페르시아 막 이런 데서 페르시아에 가가지고 뭐 많이 뭡니까 조로아스터교 막 이런 것도 잠깐 보고 뭐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 유망주의자, 정치의 꿈이 있었으나 소크라테스 사후에 철학자로 전향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플라톤의 인생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실제로 소크라테스 사후에도 자기가 실제로 완전히 철학자로 전향했다기보다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이게 시칠리아가 어디냐면은 여러분 로마 보시면은 로마가 이제 이렇게 구두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구두 모양 발끝에 섬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지중해에서 제일 큰 섬이거든요. 이 섬 이름이 시칠리아입니다. 여기에 제국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디오니소도로스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왕이. 근데 이 플라톤이 여행을 하다가 소크라테스 사후입니다. 사후에 이제 자기가 이런 철학적인 학문을 가지고서는, 사상을 가지고서는 여행을 하다가 이 시칠리아에 갔는데 이 왕하고 어떻게 친구가 됩니다. 거기에 있는 왕하고. 그래가지고 플라톤이 거기에서 왕이 친구니까 나의 어떤 정치적인 이상을 그 친구를 통해서 한번 펼쳐봐야 되겠다. 이 시칠리아 하면서. 그랬는데 그 친구가 알고 보니까 플라톤이 막 이야기를 하고 많이 가르쳤는데, 그 친구가 알고 보니까 뭐냐면은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이코패스입니다. 왕인데. 그러니까 그 친구는 뭐냐면은 진짜 플라톤처럼 어떤 정의로운 국가 이런 거에 관심이 하나도 없고, 오직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국가의 강력한 왕권 통치로서 해 먹을 것인가, 내가 얼마나 헤쳐먹을 것인가, 이거에 관심 있는 놈이었어요. 근데 플라톤이 똑똑하니까 이놈의 새끼가 좀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플라톤이 뭐 정의를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고 막 이딴 소리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왕이 어떻게 하냐면 플라톤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노예시장에 팔아버립니다. 노예시장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플라톤을. 그래가지고 플라톤이 뭐 여기저기 끌려다니다가, 노예로서 끌려다니다가 이집트에 갔는가 어땠는가, 거기서 이제 이 피타고라스 학파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플라톤을 알아봅니다. 정말 우연이죠, 그죠? 그래서 알아봐가지고 이 플라톤을 노예를 값을 주고선 삽니다. 값이 굉장히 비쌌겠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귀족 집안에 몸도 좋고 어깨도 넓고 하니까는 노예로서 얼마나 값이 비쌌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비싼 값을 주고서는 플라톤을 사가지고 풀어줍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다시 아테네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테네에 왔으니까 자기가 이제 집안에 돈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그때 나를 풀어줬던 노예값을 내가 갚겠다. 근데 피타고라스 학파 그 사람이 그걸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부하니까 플라톤이
그러면 그 돈으로 내가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돈으로 세운 학교가 이제 아카데미아가 되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학교죠. 아카데미아. 정원을 사가지고 거기다 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죠, 그죠?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기서 이 아카데미아를 설립하면서 완전히 이 철학자로서 전향을 하게 되죠. 정치적인 꿈을 벗어버리고 철학자로 전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하겠지만 소크라테스의 어떤 성선설이라고 하는 인간 본성론을 좀 넘어서기 시작했다. 이렇게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플라톤이 마주한 문제입니다. 자, 지난 시간 강의를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요 부분은 스승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소피스트 상대주를 반박했다 그랬죠. 민주주의 시민의 계몽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다 그랬습니다. 그죠? 네.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그 보편 개념, 보편 형상. 그래서 아이도스라고 그러죠. 아이도스. 맞네, 아이도스. 아이데오스인가 그런 거. 아이데오스. 하여튼 아이도스일 겁니다. 아이도스. 보편 형상. 근데 이제 이 소크라테스는 이건 있으니까 뭘 계몽시켜야 되냐면 진리. 그러니까 사실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근데 플라톤이 뭘 봤다 그랬죠? 사이코패스 봤다 그랬죠? 보편 형상이 없는 인간이 있는 거예요. 없는 인간이. 자기가 시칠리아 섬을 갔더니 친구인 줄 알고 갔더니. 그러니까 배신도 요즘 생각해 보십시오. 배신도 그런 배신이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왕이 친구라 해갖고 내가 좋은 말 다 해줬는데 있는 마음 다 해갖고 좋은 거 다 가르쳐줬더니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어. 그것도 속여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게 완전히 플라톤이 거기서 빽ቃ한 거죠. 야, 분명히 내가 사실을 보여줬는데 근데 그놈의 새끼는 이게 없더라. 그 플라톤이 고민하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고 해서 모두가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정의를 인류 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가? 이게 플라톤이 생각한 겁니다. 플라톤이 마주한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플라톤은 이 보편 형상에 대한 개념이 먼저 확보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 아주 간단한 얘기거든요. 이 전제 자체는 뭐냐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그 시칠리아 섬의 왕은 플라톤이 가서 이 스승 소크라테스한테 배운 이런 많은 그 정의로운 방법들 그런 것들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자 이제 그럼 네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야, 웃기는 소리야만 노예로 팔아버려. 그래서 노예를 팔렸어요. 그러니까 뭘 보는 거냐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그 악이라는 거 알아. 그걸 알아도 그걸 하는 놈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이놈이 그럴 놈인지 아닌 놈인지 진작에 알아봤으면은 플라톤이 그럼 거기서 그 시간 낭비했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여담인데 맹자라는 사람도 맹자도 자기가 맹자가 아닌가요? 공자인가요? 공자인가? 제가 헷갈리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자인지 맹자인지 하여튼 공자가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똑같이 플라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초나라인가 어디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초나라인가? 이야기예요. 하여튼 어디 가는데 근데 몇 년 동안 거기서 이제 이 공자가 자기의 어떤 사상으로서 정치적인 조력을 했는데 공자인지 맹자인지 헷갈리는 거죠.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나오는 말이 양금택목이서 현신택주의사 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양금택목이서 한글로 쓰겠습니다. 제가 현신택주의사 이게 뭐냐면 좋은 새는 나무를 가려서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명한 신하는 주인을 가려서 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저 왕이 저 쓰레기 같은 왕인지 내가 모르고 그 밑에서 허송세월한 게 아깝다. 내가 현명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걸 탄식하면서 나온 그 나라를 빠져나오면서 맹자인지 공자인지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양근택목에서 현신택주의자 이러거든요. 공자부터 공자.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플라톤도 똑같아요. 자기가 정치적인 이상을 포기하고 철학자로 전향하면서 이상을 고민했던 게 그 이유가 본질이 뭐냐. 어떤 놈이 사이코패스인지 안 사이코패스가 아닌지 어떻게 알아보냐는 거예요. 이놈이 뒤통수를 친 놈이지. 이놈을 말은 번지르르 해 소피스트처럼 말은 잘해가지고 정치로 털고 뽑아놨더니 백성의 고열을 뽑아먹을 놈인지 안 뽑아먹을 놈인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는 것이 바로 철학자의 의무가 아니겠느냐. 현명함의 의무가 아니겠느냐 라는 겁니다. 그게 플라톤이 전체 사상의 가장 최초의 문제의식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이 정의로운 인간을 보여줄 수 있냐는 거. 어떻게 그걸 구분해낼 거냐는 거. 뭔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 사람이 정말 뭘 알고 있는지, 이 보편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그게 뭔지부터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거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시작되는 겁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 자, 이데아론. 영어로는 아이디어 그러죠. 아이디어. 같은 스펠링입니다. 헬라어로도. 이데아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그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계속 오인됐다 그랬습니다. 이데아론. 오늘 정확한 이데아론. 자, 이데아론 어딜 보더라도 인식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인식론. 인간이 개념을 형성하는 메커니즘. 이 말이 어려운데 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개념이라는 건 뭐예요? 개념? 모든 게 다 개념이죠. 그죠? 칠판지우개라는 개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건 보두마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죠? 다 개념이에요. 이건 칠판. 이건 빔 프로젝터. 다 개념이죠.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형성하냐. 이걸 개념을 형성해야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몇 주 전에도 했습니다. 종합하는 능력. 자,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들어오면 그걸 머릿속에서 이제 종합합니다. 대상이 하나가 들어오고 두 개가 들어오고 세 개가 들어옵니다. 그걸 종합합니다. 공통되게. 요걸 처음 본 사람, 칠판지우개를 난생 처음 본 사람이 이게 칠판지우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그죠? 근데 이걸 하나를 보고 이걸 두 개 보고 세 개를 보고 네 개를 보고 쭉쭉쭉 봅니다. 그러면 이걸 종합해서 이렇게 생긴 게 뭐겠구나. 그래서 물어보니까 야, 이건 칠판지우개. 이게 칠판지우개구나. 대상이 경험되면 그 대상들을 종합해내서 개념을 형성한다. 요거죠. 어렵지 않죠, 요거는. 그죠? 네, 요겁니다. 항상 대상 종합 플러스 대상으로서 인간이 알아차림이 발생하네요. 알아차림. 이걸 알아차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걸 인식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개념 형성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자주 드는 예가 뭐냐면은 이제 이겁니다. 나무죠, 나무. 요거 실제로 그 딥러닝이라고 그러죠. 머신러닝 중에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 할 때 이제 이거 쓰는 이미지인데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왜냐면은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 인간이 어떻게 개념 형성하는지를 따라한 거거든요.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예, 그러니까 그거 다르지 않아요. 예, 컴퓨터가 머신러닝하고 딥러닝 하는 거 인간이 개념 형성하는 메커니즘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예, 실제로. 그러니까는 이게 똑같아요. 자, 봅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떤 상황이냐? 난생 처음으로 딱 여러분이 세상에 눈을 딱 뜬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눈을 딱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머릿속에 아무런 개념도 없다. 완전 백지 상태예요. 백지 상태. 로크 백지 상태. 자, 근데 이제 뭐가 들어옵니까? 이제 대상이 들어옵니다. 대상. 자, 이거 길 가다 보니까 여기 보여요. 이런 게 보여요. 그 또 길 가다 보니까 이렇게 보여요. 또 길 가다 보니까 이렇게 보여요. 대상이 들어왔죠, 그죠? 대상이, 그죠? 그럼 요걸 이제 종합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공통된 것을 종합하기 시작하죠, 그죠? 공통된 것. 왜냐하면 처음에 그냥 요걸 경험합니다. 길 가다 보니까 또 요런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예요? 요건 처리되지 않은 정보예요. 그냥 대상 있죠. 이건 종합되지 않은 상태.
이걸 컴퓨터에서는 로우 데이터라고 그러죠. 처리되지 않은 데이터. 예. 로우 데이터죠. 각각은. 로우 데이터. 아이고. 로우 데이터. 로우 데이터. 기본 데이터.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이 알아차리기 위해서 이 각각의 이 개별적인 경험들 중에서 공통된 것을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자, 공통된 거 한번 우리가 뽑아내 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뭔가 이게 그 나무 기둥이 있고, 그죠? 뭔가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기둥 위에 뭔가 이렇게 이게 달려 있죠. 뭐 동그란 건지 뭔가 둥구스름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뭔가 녹색이다. 그죠? 또 뭐가 있나요? 뭔가 이거 삼각형 같은 거 하고, 뭔가 이렇게 삼각형이다. 형 모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공통된 어떤 류를 뽑아내겠죠. 그죠? 종합해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 사람이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이름을 뭐라고 붙이는 겁니까? 이름을 나무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죠? 네. 나무 이렇게 붙이는. 그리고 길 가다 보니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근데 이것도 어때요? 자기가 만들어낸 이 공통 이걸 뭐라 합니까? 알고리즘. 자기가 만들어낸 이러한 경험들의 알고리즘에 유사해요. 굉장히. 이 앞에 기둥도 있고, 그죠? 어느 정도 높이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위에 뭔가 둥구스름한 것도 달려있고, 그죠? 다만 녹색이 아니라는 건데, 이건 뭐 어차피 색깔은 뭐 얘네들도 조금씩 달랐으니까, 그죠? 그럼 요것도 나무인가? 자, 보십시오. 그리고 또 길을 가다 보니까 요 나무도 있고 계속 이 로우 데이터에 처리하는 이 알고리즘이 늘어나겠죠. 그죠? 경험을 많이 할수록. 그죠? 그랬더니 갑자기 길을 가다 보니까 이런 게 있네. 요거 뭔지 아십니까? 이거 달러에, 미국 달러 1달러짜리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있어요. 요것도 뭔가 삼각형의 뭐 높이가 있고 녹색이네, 심지어. 야, 이거 굉장히 나무처럼 보인다. 이게 나무인가? 굉장히 자기 알고리즘에 비슷한 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그죠? 피라미드 같은 것도 있고, 그죠? 자, 이게 나무가 아닌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나무가 아닌 것들도 이 로우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경험으로 종합했었던 이 알고리즘에 상당히 공통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다른 것들도 공통되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면 여기서 이걸 걸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건 나무가 아니야. 걸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뭐가 충돌하는 거냐면은, 이 알고리즘 중에서 진짜 나무여야 되는 필연적인 조건들을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걸러낼 거예요? 왜냐면은 모든 나무를 다 아우르는 공통된 알고리즘을 꼽아내기 위해서는 알고리즘과 알고리즘 사이에 비교 우위가 있어야 돼요. 일단은. 그죠? 무엇이 더 이 알고리즘 중에서 더 우위에 있고, 나무라고 하는 개념을 형성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선택됐을 때는 이것은 나무가 아니고, 심지어 이거는 이 알고리즘에 속하는 게 뭐 3개나 되지만은 이것은 나무가 아니고, 그러니까 단순히 더 많이 요소가 포함되는 걸로 이 알고리즘을 형성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나무를 알아채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의 조합들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경험에서. 이거는 뭐 이 중에 이거. 이거는 뭐 이거. 뭐 이거는 이거. 뭐 다양한 알고리즘의 조합들이 있을 텐데, 그 조합들, 무수한 조합들 중에서 이 보편적으로 나무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는 알고리즘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정확히 일치하면서도 나무가 아닌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알고리즘의 조합들 중에서 더 명료하게 이건 확실히 나무야 라고 하는 것으로 명료하게 조합시키기 위해서는 이 알고리즘들 사이에 우위가 있어야 된다고요. 더 중요한 거, 더 보편적인 거. 그래서 이 사전적인 정의로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어느 정도 높이 이상, 지금 현재 나무를 어느 정도 높이 이상 자라며 잎이나 혹은 줄기, 잎 또는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기다란 기둥이 있는 밑둥의 기둥,
목질 재질의 어떤 것이 있는 것이 나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정의를 합니다. 요거는 뭐예요? 최종적인 알고리즘이에요. 요것은 반드시 포함이 돼 있어야 돼. 요게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여기서 참 한 가지 빼면 광합성을 한다, 뭐 이런 거. 광합성. 요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것은 나무가 아니야. 요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돼. 다른 알고리즘이 있어도. 그러면 이러한 이 요소를 어떻게 뽑아내냐고요. 어떻게? 무수한 경험을 통해서 이거는 예외 없이 나무라고 하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야 이것을 나무다. 나무의 가장 상위 알고리즘이다 라고 우리가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뭐가 필요합니까? 대체 모든 나무는 예외 없이 이게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벌써 그 말 가운데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나무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이거 딥러닝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석사 공부하면서 딥러닝 공부도 했었어요. 그 인식론 때문에. 왜냐면 제가 현대 자연주의 인식론까지 공부했었는데 자연주의 인식론 하려면 딥러닝 필연적으로 들어갑니다. 왜냐면 인간의 인식론을 거기서 그 기계학습에 모방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들어가는데 거기서는 이걸 귀납 편향이라고 그래요. 뭐냐면은 딥러닝이 뭐냐면 이런 데이터를 다 넣어줘요. 컴퓨터에다. 그리고 나서 알고리즘을 뽑아내는 어떤 거는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건데 경험을 종합하는 능력은 있어요. 컴퓨터한테. 그리고 나서 이런 데이터들을 막 사진을 넣어줘요. 그러면 걔가 걔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막 뽑아냅니다. 공통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요소들을 막 뽑아내요. 자기네들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사진 데이터를 넣어줬을 때 이 공통되는 것에 일관적으로 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걔도 똑같아요. 공통적으로 매치되는 조합들이 수천 수만 가지예요. 이 요소들 중에서. 그죠? 어떤 데이터는 이거 두 개밖에 포함이 안 되는데도 그건 나무라고 해야 되는 데이터가 있고 어떤 거는 많이 포함되는데도 그건 나무가 아닌 것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컴퓨터가 몰라요. 그걸 귀납 편향이라 그래요. 이거 딥러닝에서는 아주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딥러닝 공부하신 분들은 귀납 편향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모든 알고리즘 시스템마다 선호하는 알고리즘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짤 때. 근데 그러니까 이 귀납 편향이 그 말인데 무슨 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떤 그 딥러닝 학습한 기계 프로그램은 나무를 제대로 구별을 못해. 근데 뭐는 기가 막히게 구별하냐면 피라미드는 기가 막히게 구별해. 그럼 그 걔는 뭐예요? 이 피라미드에 소속되는 공통된 요소로 귀납 편향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귀납 편향을 어떤 요소에 어떤 개념에 가까운 귀납 편향을 선택할 것인가가 딥러닝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에 아르바이트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컴퓨터가 냅니다. 사진을 보여줘요. 그러면은 아르바이트생이 이건 나무 아님, 이건 나무 아님, 이걸 반복적으로 학습시켜 주는 거예요. 이 기학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래야 이 수많은 귀납 편향이 발생한 알고리즘 중에서 이 컴퓨터가 어떤 게 나무를 더 상위에서 지칭하고 있는 요소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가. 그렇지 않고서는 뭐가 나무인지는 모르는데 아무도 그 알바를 안 뛰어가지고 뭐가 나무인지를 모르면은 수많은 알고리즘만 나올 뿐이지 뭐가 나무라고 하는 개념에 가장 정확한 알고리즘인가, 어떤 귀납 편향을 발생하는 알고리즘이 가장 정확하게 나무를 분별해내는 알고리즘인가를 컴퓨터가 스스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알려줘야 돼. 야, 이건 나무야. 이건 나무가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나무인지 나무가 아닌지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그죠? 2살만 돼도 알아요. 나무인지 나무가 아닌지 압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걸 아는 게 신기한 게 아니고 그걸 알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나무라고 하는 개념이 선언되어 있어야 먼저
그것이 있어야 그러한 뭐가 남은지를 구별해내는 것이 있어야 이 알고리즘 중에서 수많은 귀납 편향을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 중에서 어느 정도 높이가 있고 이나 줄기가 있고 기둥이 있고 관합성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최상위의 알고리즘이야 라고 꼽아낼 수 있냐고요. 그게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잖아요. 왜 이것만 뽑아서 나무라고 그래? 왜? 이게 나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처음에 모르는 거잖아요. 백지 상태였잖아요. 그죠? 이게 이대합니다. 이게 이래요. 이데아가 없으면 귀납 편향에 발생하는 알고리즘 중에서 최상위의 나무를 알아내는 요소를 꼽아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현대의 AI를 만들 때도 그건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알바생이 필요해요. 알려줘야 돼요. 최소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알고리즘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가 나무는 보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수박으로 수박. 자, 수박이 있어요. 수박이 있어요. 이렇게 줄무늬가 있겠죠? 수박. 이 수박이 엄청 많은 거예요. 막 수박이.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름이 되면 우리 수박 있잖아요. 수박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달고 맛있는 수박. 이거 완전히 복불복 아닙니까? 그죠? 복불복. 뭐 어디는 꼬리가 이렇게 말려 있어야 된다. 어디는 뭐 줄무늬가 선명해야 된다. 어디는 뭐 줄무늬가 넓어야 된다. 말이 뭐 인터넷만 찾아봐도 말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궁금해갖고 찾아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몰라. 그리고 심지어 더 웃긴 거는 우리나라에서 맛있다라고 소문난 거는 일본 가면 일본에서 정반대로 얘기한대요. 저 그것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완전 헷갈리는 거예요. 완전 복불복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맛있는 수박을 가려내는 그 개념을 얻고 싶어요. 맛있는 수박을 가려내는 개념을 얻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류를 하겠죠. 일단 뭐 줄무늬가 어떻게 되고 하여튼 수박마다 차이를 낼 수 있는 이 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류로 엮을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뭐 뽑아낼 겁니다. 뭐 줄기의 모양부터 시작해서 뭐 선명도, 뭐 두드려 봤을 때 소리는 어떻게 나는지 뭐 다양하게 크기니 뭐니 다양하게.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맛있는 수박이 뭔지 알아낼 수 있는 개념을 형성할 수 있나요? 말이 되는 소리 하죠. 먹어봐야 알죠. 그죠? 분류는 잘했어요. 근데 쪼개서 그래서 먹어보고 진짜 맛있는 수박들이 차지하는 요소가 뭔지를 알아내야, 그래야 진짜 맛있는 수박은 어떤 특성이 있더라 라고 하는 개념을 뽑아낼 수가 있지. 먹어보지 않고 실컷 이것만 만들어 놓으면은 진짜 맛있는 수박을 꼽아내는 개념이 형성이 됩니까? 그런 개념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맛있는 수박이라는 조건이 필요하죠. 먹어봤더니 맛있더라 라고 하는 개념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비교 우위를 통해서 더 높은 알고리즘으로 맛있는 수박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개념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죠? 이게 이데아입니다. 이게 더 맛있는 것, 정말 달고 맛있는 것, 수박 맛, 정말 맛있는 수박의 맛, 이게 이데아. 이게 있어요. 이게. 그래야 비교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맛있는 게 뭔지 몰라. 혓바닥에 나가가지고. 감각이 나가서.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뭔지 알아야 돼. 이데아가 이 맛은 수박이, 예를 들어서 먹어봤는데 수박이 맛있긴 한데 그 수박 맛이 아니고 뭐 사과 맛이야. 그러면 그건 맛있는 수박을 골라내는 알고리즘 형성할 수 있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수박이 맛있는 맛의 수박. 맛있는 맛을 가진 맛있는 수박 맛. 맛있는 수박 맛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이데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맛있는 수박을 가려낼 수 있는 개념을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아시겠죠? 이게 이데아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 플라톤이 이데아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 이게 제가 예를 많이 갖고 왔어요. 이게 왜냐면 너무 개념이 어려우니까. 이게 이해가 금방 되실 수도 있지만은 이것도 똑같아요. 딥러닝에서 하는 거거든요.
컴퓨터한테 사진 보여주고서는 무작위로 사진 막 수만 장 보여주고 난 다음에 기계학 딥러닝 컴퓨터한테 알고리즘 넣어가지고 그 중에서 치와와를 뽑아라. 치와와. 그러면 컴퓨터 나름대로 이 치와와라고 하는 걸 꼽아내는데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 이건 치와와가 아니고 머핀이죠. 머핀. 여러분 잘 안 보실 수 있어요. 이것도 머핀이죠. 머핀. 근데 나름대로 컴퓨터가 애를 썼어요. 왜냐면 그냥 우리가 봐도 이게 치와와처럼 이거 쿠키. 치와와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는 보면 알아요. 이게 아주 유사하게 생겼어요. 이게 마치 코 같고 눈 같고 색깔도 비슷하고. 근데 요거는 쿠키고 요거는 치와와다라고 하는 걸 우리 정확하게 구별해냅니다. 우리는 그죠? 딥러닝 초기에도 이 정도까지는 한단 말입니다. 그죠? 이 정도까지. 근데 여기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건 치와와가 아니야. 이건 치와와가 아니야. 이건 치와와가 아니야. 이건 치와와가 아니야. 진짜 치와와라고 하는 이데아가 여기는 있고 이거는 없어. 이건 이거 안 닮았어. 이게 있어야 요거는 왜 그러면 요게 포함되는 알고리즘은 조금 등급이 낮은 거고 요게 포함된 알고리즘은 더 등급이 높은 거고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의 우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점점 딥러닝 학습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점점 더 정확하게 치와와를 구별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딥러닝 학습. 인간도 똑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로쿠의 백지론에서 생각해서 백지 상태에서 이 학습을 하면은 이게 없이 치와와라는 이데아가 없이 이게 치와와인지 머핀인지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데아가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거기. 이거 똑같아.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고양이 딥러닝 하는 겁니다. 사진 무작위로 주고서 고양이 뽑아봐 했더니 이건 고양이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뭡니까? 구구콘 아이스크림이에요. 이것도 아이스크림이죠. 잼 발라진 아이스크림. 이거는 치즈 같은데. 이것도 아이스크림 나오는 고양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 이데아가 없는 상태라면은 이걸 그냥 류만 뽑아내는 거예요. 공통된 것만. 그죠? 공통된 것만. 류만. 그럼 고양이는 정말 정확한 고양이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만 계속 반복하면은 이거하고 차이점을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아니고 이건 기다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 그래야 요거는 조금 아닌 거고 요건 맞는 거고 이렇게 학습을 할 텐데. 그죠? 그러면 이건 기고 이건 맞다라고 하는 개념은 먼저 있지 않으면 왜 이건 고양이가 아니라고 하고 이건 고양이라고 해야만 하는지, 왜 이건 어떤 건 나무라고 하고 어떤 건 나무가 아니라고 해야만 하는 건지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냐. 이데아가 없으면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건 사람마다 달라지겠죠. 만약에 그걸 임의로 선택한다. 그럼 나는 이것까지는 고양이라고 봐. 나는 이데아 개념을 포기한다면. 그죠? 사람마다 고양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개념이 다 다를 겁니다. 누구는 여기까지 고양이라고, 누구는 여기까지 고양이라고 하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때도 지평융합이를 한단 말입니다. 이건 고양이, 누가 봐도 고양이 이거는. 이건 누가 봐도 아이스크림이고. 이걸 가지고 고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얘는 이걸 고양이라고 뽑아놨죠. 아시겠습니까? 합의가 된다는 거예요. 합의가. 이데아가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데아가 있으니까 뭐는 나무라고 하는 사전적 정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데아입니다. 자, 이건 다른 예입니다. 다른 예. 제가 운전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운전하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운전을 이제 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하다 보면은 저도 한 10년 됐는데 운전을 하다 보니까 거의 매일같이 운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현대인들은. 그러면 이제 뭘 보게 되냐면은 크고 작은 사고들 또 경험하게 되고, 뭘 보게 되냐면은 도로를 가다 보면은 초보운전 딱지가 안 붙어 있는데도 벌써 바퀴 돌리는 것만 봐도 이 사람 초보구나, 차선 바꾸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초보 딱지는 안 붙였지만 이 사람은 초보구나, 혹은 뭐 딴짓 하고 있구나, 이걸 알습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운전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죠? 운전 잘함, 함이 있고, 이거하고 비교를 해야만 아는 거죠. 이거를 비교를 해야만, 그죠? 아, 이 사람은 초보구나. 그리고 뭐 슈마허 같은 사람들, 막 그 운전 뭡니까? 그 경주하는 사람들, 그 유튜브로 동영상 봤거든요. 아, 운전 정말 잘하더라고요. 기가 막힙니다. 막 F1 막 이런 거. 그 사람들 운전 잘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왜 이 사람은 운전을 못하고 그 사람은 운전을 잘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전 잘함을 제가 알고 있죠. 그죠? 그죠? 아, 이렇게 하면 사고가 많이 나더라 라고 하는 경험이 축적된 거예요. 그죠? 그죠? 운전 잘함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죠? 다 대상 경험을 종합해서 운전 잘함이라고 하는 걸 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운전 잘함이라고 하는 부를 수 있는 이데아가 없으면은, 그러면 이 운전 잘함이라고 하는 경험을 어떻게 뽑아낼 거예요? 왜 사고가 나면 운전을 못하는 거고,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죠. 왜? 진짜 운전을 최고로 잘하는 걸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근데 사고가 전혀 안 나고 무사고이면서 운전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되어 있죠. 운전 잘함이라고 하는 것 안에. 그죠? 그러면 그 개념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무슨 요소가 필요해야 돼요? 어떤 이데아가 필요해야 돼요? 사고가 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어떤 선행 개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적정 속도를 유지해야 된다, 그 다음 핸들링이 부드러워야 된다, 차가 잘 나가야 된다, 망설임 없이 질주해야 된다, 다양한 요소들, 이 이데아의 개념에 필요하는 거예요. 그런 이데아들이 미리 있어야, 선행되어 있어야 운전 잘함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종합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운전 잘함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경험을 통해 습득되는 겁니다. 경험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 습득되는 건데, 여기 경험으로 이 운전 잘함이라고 하는 것을 종합해내려면 반드시 어떤 이데아의 일련의 이데아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고가 나면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이데아 개념.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요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요리를 잘한다. 그러니까 저희는 딱 봐도, 식당을 딱 들어가 봐도 이 식당이 요리를 잘하는 식당인지 맛집인지 압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TV 보면은 우리 백종원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 딱 들어가면서 벌써 표정으로, 많이 보시는 분들은 표정으로 이 식당이 될 식당인가 안 될 식당인가 알죠. 그분은 문 열고 냄새만 맡아봐도 아는가 봐요. 그 백종원 선생님.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정말 요리를 잘하고 정직하게 맛있게 하는 맛집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개념이. 맛집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럼 그 맛집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그 사람은 백종원 선생님 어떻게 형성시킬 수 있었어요? 그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종합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경험 중에서 정말 맛집이다라고 하는 걸 종합해내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되는 이데아의 개념이 필요하죠. 장사가 잘 되고 맛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손님이 많고 다양한 등등의 기타 등등의 그리고 식당이 뭐가 해야 되고, 하여튼 다양한 어떤 이데아적인 개념들. 그래서 이 개념들이 수많은 사례들 중에서 상위의 알고리즘을 형성할 수 있는 요소들을 비교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잣대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으면 맛집이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형성할리 만무하죠. 더 맛있다 라고 하는 이데아가 없으면 맛집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형성합니까? 그죠? 정직하게 요리를 잘한다 라고 하는 어떤 이데아의 개념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맛집이라고 하는 개념을 형성할 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건 발레 똑같아요. 발레도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 아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이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것에 이데아가 있다라고 플라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뭘 이야기하냐면 이 부정의 이데아. 그럼
부정의 이데아가 있냐는 거예요. 악의 이데아도 있냐는 거야. 악.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개념, 악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개념을 형성해야 되니까. 그죠? 뭔가 나쁜 놈이라고 하는 개념도 형성해야 되니까 그런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 악의 이데아도 있어야 될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이게 심각한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알고리즘 중에서 비교 우위를 통하여 개념을 형성하기에 더 상위 클래스의 알고리즘을 요소를 뽑아낼 수 있는 기준으로서의 이데아를 이야기했죠. 그죠? 근데 이 기준이 악이야. 부정이야. 부정. 아님. 차이. 즉 차이를 이야기하는 차이. 아님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더 비교 우위에 있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고 부정에 이데하면은 이건 더 아닌 거. 치와와가 아닌 거. 아닌 개념. 나무가 아닌 개념. 아닌 개념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죠? 더 나무인 개념이 아니고 더 나무가 아닌 개념. 그게 부정의 이데아죠. 악의 이데아. 똑같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개념 형성이 안 돼요. 왜? 나무가 아닌 것은 세상에 무한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천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기계학습을 해도 부정의 이데아를 가지고서는 개념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책에서 이데아를 그냥 무슨 이데아는 어떤 개념의 부정의 개념이 아니고 뭐가 개념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냥 암기하는 걸로 이데아를 배우면은 이것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플라톤이 억지 부린 것 같아. 야, 자기 좋으니까 선의 이데아만 있고 악의 이데아는 없다고 그러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플라톤 멍청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걸 이해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정의 이데아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악의 이데아라고 하는 건. 그러면 개념 형성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산수 문제거든요. 기하학 문제죠. 이거 문제죠. 이게 무엇의 도면입니까? 이렇게 봅니다. 무엇의 도면입니까? 그럼 정답이 뭔가 같으세요? 요걸 우리가 이제 종합을 해보는 거죠. 대상이 들어왔죠. 각각의 대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걸 종합합니다. 근데 종합할 때 어떻게 종합해야 돼요? 그냥 종합을 못하죠. 이데아가 필요해요. 어떤 이데아? 여기 보니까 3차원 도형들이 있네. 3차원이라고 하는 이데아 개념이 필요해요. 그게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죠. 이 보기를 통해서. 보기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3차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이데아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이걸 아무리 어떻게 종합을 해도 이게 도대체 무엇의 도면인지 알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람마다 다 다르게 됐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서는 요거 모양이니까 이게 이것의 도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수직으로 세워가지고서는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서는 할 수도 있고 이거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 보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데아는 뭐냐면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3차원 도형의 도면이구나 를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이데아가 돼서 이 대상들을 종합하면서 알고리즘의 더 상위 클래스의 알고리즘을 얘가 기준 잡아주는 거예요. 3차원. 그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정답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데아를 통해서 비교 우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개념을 형성하죠. 정답의 개념을 형성하죠. 자, 우리가 이거 뭐 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이걸 관념이라고 하는데, 관념 속에서 그림으로 그렸죠, 머릿속에서. 조합했잖아요, 이걸. 그죠? 조합했죠. 플라톤 아카데미아 입구 간판에 전설처럼, 이건 전설이에요. 기록은 아니고 전설처럼 뭐라고 쓰여 있다 그랬냐면,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이데아가 없으면 이데아를 통해서 종합하는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기하학인데 기하학을 못하면 그 사람은 이데아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데아를 모르는 사람, 사이코패스. 그냥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카데미아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아까는 개념해서 그냥 종합하고 대상이었는데 거기에 뭐가 돼 있습니다. 이데아가 관여한다는 게 여기서 포함이 되는 거예요. 플라톤 때부터. 이 관여라고 하는 말이 플라톤
저서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데아가 관여하지 않으면 종합은 할 수 있어요. 종합은. 근데 개념 형성은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데아가 항상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기에 방점이 찍히는 거고요.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번 이것도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이데아가 어디에 방점이 찍히는지 우리가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근데 그렇게 방점을 찍고 나니까 이데아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딱 가르겠습니다. 가운데 딱. 자, 이 개념을 형성하는데 우리가 어떤 개념을 형성할 수 있냐면은 아까처럼 뭐 나무, 그 다음에 뭐 치와와, 그 다음에 뭐 고양이 이런 개념들을 형성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또 있습니까? 뭐 운전을 잘함 뭐 이런 것도 있죠. 운전을 잘함. 아까 했던 예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개념들을 형성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가치, 그 다음에 사랑, 뭐 덕, 선, 그 다음에 뭐 정의 이런 개념을 형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를 형이하학 이렇게 합니다. 형이하학. 이건 뭐 플라톤이 명명한 건 아닙니다. 플라톤한테는 그냥 관념에 대한 사실에 대한 이렇게 구분이 돼요. 플라톤은 이데아를 둘로 구분합니다. 플라톤이 관념에 대한 사실에 대한 이 둘도 구분 안 하니까 여러분 자꾸 막 이데아가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플라톤이 관념에 대한 사실에 대한 구분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핵심이에요. 이데아를 핵심적으로 이해하는. 근데 자, 사실의 이데아 이거죠. 이거 나무, 치와와, 고양이, 형이하학 이걸 뭐 한자로 쓰면은 석삼자 붙이네. 형, 그 다음에 어조사 이자에 형이 하학이죠. 그죠? 형이 하학. 그 다음에 이거는 형 한글로 쓰겠습니다. 이 상학. 자, 형이 하학의 개념을 형성하는 경우랑 형이 상학의 개념을 형성할 때랑 이데아론에서 이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플라톤이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까 나무, 치와와 고양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이데아 개념은 나무였죠. 그 다음에 치와와였죠. 그 다음에 고양이였죠. 그 다음에 사고 안 나고 운전 잘함이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이건 다 이것 스스로도 뭐예요? 개념이죠. 그죠? 자, 형이 하학에서 이데아는 더 상위에 이미 경험을 통해 형성된 개념일 수 있어요. 형이 하학에서는 형성된 개념이 이데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형이 하학에 있는 개념들을 형성할 때에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미 앞서서 경험에서 형성했었던 어떤 개념을 이데아로 삼아서 알고리즘을 형성해가지고 개념을 형성시킬 수 있다고요. 뭐 예를 들어 봅시다. 나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아까 개념을 잘 형성했습니다. 그죠? 그럼 나무를 보니까는 나뭇잎이 있어요. 나뭇잎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나뭇잎, 나뭇가지도 있죠. 나뭇가지, 가지. 그럼 이거의 개념을 형성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거기에 필요한 이데아 중에서는 요 나무라고 하는 이데아가 필요하죠. 근데 이 나무라고 하는 이데아는 앞서서 내가 개념으로 형성한 거였죠. 개념으로 형성한 것이 다른 개념을 형성할 때 이데아로 작용할 수 있죠. 그죠? 이게 형이 하학의 이데아. 형이 하학의 이데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형이 상학에서 개념을 형성할 때에는
자, 가치의 개념을 형성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가치의 개념을 형성할 때에 작용하는 이데아가 뭐예요? 조음. 가치. 즉 가치의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데아는 가치 그 자체죠. 그렇죠. 그죠? 사랑의 이데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걸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이. 감정. 나한테 어떤 막 그 심장이 벌렁거리는 그런 감정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개념을 형성할 수 있습니까? 그건 뭡니까? 이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형이 화학처럼 개념 형성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죠. 왜? 항상 예외가 발생해요. 그게 소피스트들이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 소크라테스가 그 반박했던 거고, 예외를 찾아서. 이거는 뭐라고 특징 짓는 어떤 이데아로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사랑 그 자체가 이데아가 돼서 사랑이라는 개념을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이 상하게 있는 개념들은 다 그래요. 개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이데아를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라고 하는 개념을 완벽하게 형성하는 알고리즘을 얻을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스스로가 그것의 기준이 되니까. 그러니까 개념을 형성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미끄러지죠. 끊임없이 예외가 발생하고. 그죠? 가치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으로 이것이 가치야 라고 가치의 의미를 빌리지 않고서는 설명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사전적으로 정의합니까? 사랑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지 않고 사랑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어떤 다른 은유적인 표현을 쓰더라도 그 은유적인 표현은 뭘 지시하고 있는 겁니까? 사랑을 지시하고 있어요. 그죠? 형이상학, 즉 관념의 이데아는 선엄적이다라고 합니다. 선엄적. 프라이드. 이게 플라톤의 주장.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게 선언적이에요. 근데 보세요. 자, 보십시오. 나무라고 하는 개념을 형성해가지고 이 나무를 이데아로 사용할 때 이 나무라고 하는 개념은 다르게 정의되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르게 정의되었을 수 있죠. 그죠? 사실의 이데아는 다르게 정의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념의 이데아는 다르게 정의되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선언적으로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정의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개념을 정의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필연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필연. 그래서 여기로부터 시간을 초월한 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영원성이 나오는 겁니다. 영원성. 이게 선언적이라는 특징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죠? 네. 이게 이데아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알고리즘에 있는 요소의 우위성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긍정, 부정이 아니라 긍정의 특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완전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완전. 그죠? 이 이데아 개념이 느슨해. 어떤 사람이. 그래가지고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맛집을 찾아내는 어떤 개념을 발견한다. 근데 그 맛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느슨하고 그냥 이 정도면 맛이 없지만 그래도 이건 맛집으로 쳐주자. 이런 식으로 이데아를 가지고 있었다. 그 사람은 그런 개념을 형성할 수가 없죠. 그런 개념을 형성할 수 없어요. 필연적으로 완전에 포함되는 긍정이어야 돼요. 그죠? 네. 이데아의 특징. 그러니까 이데아 개념들이 이걸 알고 나면은 플라톤이 이데아를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원론입니까? 이원론이 아닙니다. 철저한 이론론이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데아입니다. 이게 혹시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다가도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하거나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댓글로 달아주시면 이제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댓글로 달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서양 철학에서 중요한데 오해가 많고, 그리고 제가 아주 머리를 싸매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제가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하려고.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실제. 네,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 백종원 예에서도 그러면 누가 식당을 해야 되겠습니까? 식당을 한다 내가 식당. 그러면 어떤 개념이 있는 사람이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개념? 이게 뭔가 식당을 잘 할 수 있는 식당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개념이 있는 사람이에요. 개념. 그럼 개념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이 어떤 식당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백종원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이데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절한 이데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뭐 개념이 없다, 개념이 있어야지. 그 개념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뭐가 없는 거예요? 이데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식당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플라톤이 볼 때. 이 이데아를 가지고 있는 놈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데아를 가지고 있는 놈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엘리트주의입니다. 이게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자, 이거 유명한 동굴의 비유 나옵니다. 동굴의 비유. 이 동굴의 비유는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 다 비유라 그랬죠? 비유와 상징. 알레고리. 비유와 상징.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무수하게 많이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 플라톤 동굴의 비유가 우리가 보는 거의 대다수의 영웅서사, 현대에 이르기까지 영웅서사의 이게 가장 근원적인 모티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든지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갇혀 있어서 임주안 보고 살다가 풀고 빠져나와서 빛을 보고 다시 들어와서 사람들을 위해서 영웅을 하는 거,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거. 모든 영웅서사의 어떤 구조가 여기에 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데아론에서 이 동굴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자, 봅시다. 이데아랑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자, 이게 뭐냐면 어떤 동굴이 있어요. 비유거든요. 동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굴에 뭐가 있냐면 이게 속이는 자가 있죠. 그죠? 속이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벽이 있고 여기 안에 죄수가 갇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뒤에 벽이 있고 여기 묶여 있어서 여기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뒤에서 이 속이는 자가 이 불에다가 이 새 모양이죠. 새 모형을 비춰가지고 여기다가 그림자를 비추죠. 새 그림자. 그럼 이 사람 평생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새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가 이 그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 그림자는 누가 형성하는 거예요? 얘가 형성하는 거죠. 일정한 모양으로만 새 그림자를 보여주겠죠. 얘는. 자기가 유리한, 자기가 이 사람 조종하고 싶은 방향으로 새 그림자를 보여줄 겁니다. 그죠? 동굴 안에 이렇게 갇혀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여기 있는 한 사람이 이 감옥을 쇠사슬을 으악 하고 풀어가지고서는 동굴 밖으로 슉 나옵니다. 이 뒤로 딱 돌아왔더니 벌써 자기가 그동안 새인 줄 알고 봤던 게 진짜 새가 아니고 새 모형의 그림자인 걸 알았네. 그리고 나서 동굴 밖으로 딱 나왔더니 뭐가 있어요? 진짜 새가 있죠. 그죠? 이건 뭐예요? 태양빛으로 인해서 보이는 거죠. 그죠? 태양빛으로 인해 진짜 새를 봤어요. 그럼 자기가 그동안 그냥 그림자로 형성했었던 그 새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편협적이고 편향적인 새라고 하는 생각이었는지 이 사람이 이제 비로소 여기에 나와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죠? 진짜 새를 봐서야. 그죠? 자, 여기서 뭡니까? 우리가 비유를 풀어보자면 이제 이 진짜 새가 이데아겠죠. 이데아. 그죠? 그 다음에 이 그림자 이 새 모형이 뭡니까? 이게 우리의 경험을 낳는 그래서 이게 대상입니다. 대상.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대상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대상에 비친 그림자를 보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우리가 가진 뭡니까? 억견입니다. 억견. 자, 이게 동굴의 비유를 이데아론으로 아주 정확하게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뭐냐? 이걸 이데아론의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돼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그 세상을 보는 것은 항상 어떤 특정한 관점으로만 볼 수 있어요. 그죠? 나의 주관적인 관점으로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동굴 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주관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주관의 세계. 그럼 동굴 밖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객관의 세계죠. 객관. 그죠? 자, 동굴 안에 이 주관, 이 세계에서는 이게 뭡니까? 새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뭘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경을 통해 들어오죠. 약간 신경과학적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하자면. 그리고 우리가 이걸 새다라고 명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이걸 로우 데이터라고 볼 수 있어요. 새 모형을. 로우 데이터. 경험 세계죠. 여기 경험 데이터입니다. 경험 데이터. 경험 데이터가 우리의 머릿속에 비치죠. 그죠? 비치면 우리가 그 경험 데이터를 통해서 요건 새다라고 어떤 개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거꾸로 가봅시다. 이 개념은 어떻게 형성한 거예요? 이 로우 데이터의 축적을 통해서 형성한 거예요? 아니죠. 이 로우 데이터의 축적을 통해서 이 어떤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이데아가 필요하다고 했죠. 이 로우 데이터는 뭐의 모방? 그러니까 이 이데아의 모방인 거예요. 자,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경험 세계에서 경험하는 모든 나무들은, 아까 나무 얘기 들었어요. 모든 나무들은 똑같이 생겼습니까? 다르게 생겼습니까? 전부 다 다르게 생겼죠. 똑같은 나무가 하나도 없어. 이 지구상에는. 그죠? 완전히 똑같은 나무가 한 그루도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나무라는 이데아의 모형이죠. 모형. 그리고 그 로우 데이터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춰집니다. 그죠? 그 비춰지는 것도 다 무슨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림자가 암시하는 건 뭡니까? 나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관점. 나의 어떤 편향된 관점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보고 어떤 그림자를 형성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내가 형성한 그 나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완벽하게 예외 없는 사전적인 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알 수가 없죠. 그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건 항상 뭐의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이데아의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이데아. 그러니까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동굴의 비유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은 항상 뭐밖에 못 본다. 경험 세계에서는. 이게 주관이거든요. 이 주관의 세계에서만 경험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은. 이 새 모형에 비친 그림자.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에 이데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무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무를 어떻게 경험해요? 나무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나무의 로우 데이터, 나무라고 하는 이데아와 닮은 어떤 경험들을 하는 거지. 그죠? 그것도 우리의 주관으로서 경험하는 거지. 나무라고 하는 것 자체, 그 개념 형성을 하는데 반드시 필연적으로 필요했던 그 이데아라고 하는 개념을 경험할 수가 없죠. 여러분, 치와와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치와와를 어떻게 경험해요? 그죠? 치아와 본 적 있으신 분? 치아와를 본 적이 없죠. 우린 뭐예요? 치아와에 속하는 복순이, 복돌이, 딸랑이, 이런 치아와에 속하는 개들을 본 거지, 치와와를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데아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데아는. 이거는 오직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을 뿐이죠. 그죠? 아니면 아까 사실의 이데아 같은 경우에는 이 이데아를 잘 형성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이 많이 축적이 돼 있던가. 그죠? 경험이 많아서 이 이데아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사실의 이데아가 이 경험을 대변하겠죠. 그죠? 이 경험의 근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형이상학의 이데아는 그건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선언적으로 이 이데아를 많이 본 사람이 그 개념에 소속되어 있는 경험들을 잘 개념을 형성하겠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식당 비유 같은 경우는 저는 입이 싸거든요. 이게 비린맛도 잘 못 느끼고 이 맛없는 음식에 폭이 잘 없어요. 저는 이게 뭐든지 다 맛있어요. 짬은 다 맛있어요. 저는 혀가 싸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맛집을 잘 검증할 수 있는 이데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저한테는 그게 없죠. 저한테 그게 없어요. 왜? 입이 싸니까 애지간하면 다 맛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이 정말 이 혀의 미각이, 물론 저도 훈련을 통해서 이런 이데아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미각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제 친구는 조금 맛없으면 아예 숟가락 넣고 안 먹던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맛집을 찾아낼 수 있는 이데아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 밥 먹을 때 까탈스러운 사람들 여러분 멀리 두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어디 식당 가자 그러면 같이 따라가면 맛집입니다. 아시겠죠? 이데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네. 그러니까는 이 동굴의 비유가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치 누가 해야 돼요? 이 이데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무슨 이데아? 좋은 국가라고 하는 개념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이데아들이 있겠죠. 많은 그 이데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이데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죠. 자, 이제 어떤 놈이 정치 잘할 놈인지 못할 놈인지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개념을 얻은 겁니다. 그 이데아. 아시겠죠? 아시겠죠? 얼마나 했죠? 한 시간 반이 넘었네. 오늘 하여튼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 이 동굴의 비유에서도 무수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뭐밖에 경험 못한다. 인간 자기 주관밖에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객관은 경험되는 게 아니죠.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관념의 세계에 있는 거죠. 관념의 세계. 객관은. 이데아라고 하는 건 관념의 세계입니다. 객관적인 나무라고 하는 것이 경험 세계에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이데아의 세계, 관념의 세계에만 있는 겁니다. 그 플라톤이 이원론입니까? 아니죠. 이원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플라톤. 그죠?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경험 세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는 경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험 세계가 진리가 되기 위해서 이데아가 필요하다. 이데아라고 하는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플라톤 이데아론에서 나오는 동굴의 비유의 의의입니다. 이원론이 아니에요. 네. 이게 있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객관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경험은 안 치는 거예요. 심지어 형이상학의 이데아는 한 번도 그걸 경험하지 않아도 그게 선언적으로 있죠. 경험이 없이도.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경험 세계에 이데아만 있는 것을 나중에 칸트가 여기에 수학을 위치시거든요. 수학. 아까 플라톤은 기하학 위치시켰는데 수학을 위치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 아주 제일 최고의 물리학자, 현대 인류 역사상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 뭘로 발견한 거예요? 실험으로? 아니에요. 생각, 관념. 왜?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어떻게? 이 경험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원리를 아인슈타인이 실험 한 번도 안 하고 하늘 한 번도 안 쳐서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어떻게 그 발견을 할 수 있었냐고. 그건 당연해요. 플라톤이 보면 당연하지. 이게 진짜야. 이게 경험 세계는 다 이걸로만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이걸 바탕으로 해야 이게 형성될 수 있는 거야. 플라톤한테는 당연한 얘기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동굴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철학자의 의무까지 가는 거예요. 플라톤이. 철학자는 뭐예요?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여기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통해서 이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경험을, 이 개념을 자기가 얻은 이 이데아를 통해서 진리에 가까운 개념들을 끊임없이 생성시켜 주는 거. 이게 철학자의 의무인 거예요. 플라톤, 우리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플라톤 국가론에서도 국가의 통치자 계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50년 동안이나 훈련받아야 돼요. 경험을 쌓아야 돼요. 50년 동안이나.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국가의 모델을 찾아서. 그렇게 함으로써 뭘 발견하는 거예요? 좋은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개념을 위한 이데아를 축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플라톤이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식당 하나를 차리려고 해도 맛집 식당 많이 돌아다니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야 이 이데아가 생기겠죠. 그죠? 근데 더 큰 이데아는 단지 식당을 많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좋은 식당의 이데아는 경험 이전에 있는 이데아들이 필연적으로 포함되죠. 그게 뭡니까? 정직.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 그죠? 그럼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들이 기쁜 거. 뭐 그죠?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야 플라톤이 단순히 50년 동안 훈련만 했다고 해서 다 정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경험 이전에 정말 맛집을 잘 할 수 있는 선험적인 이데아를 내재하고 있는가.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이것도 필연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아시겠죠? 자, 오늘 플라톤 이데아입니다. 끝났어요. 이데아. 다음 시간 예고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려고 간초롬하게 1시간 만에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길어져가지고 오늘도 제가 그래서 다른 거 다 빼고 이데아만 오늘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갖고 왔는데도 1시간이 넘어버렸어요. 자, 다음 이제 플라톤 두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9강이고 이데아를 통해 보는 진리의 세계는 이렇다라고 해서 플라톤이 이데아론으로부터 이데아론 오늘 이해하셨으면 다음 시간 쉽습니다. 이데아론으로부터 다 연역돼서 플라톤의 어떤 인간관, 세계관, 정치관 이런 것들이 쭉 연역되게 됩니다. 다음 시간이니까 실질적이고 재밌습니다. 이게 하고 오늘도 사실 우리 생각하는 크리스천이니까 제가 항상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염두에 둬요. 이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러한 지식들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이 플라톤의 이데아가 이 형이상학의 이데아가 우리 이제 그 기독교 시대 중세로 들어서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속성을 선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죠? 사랑, 완전, 큼, 뭐 전체, 뭐 좋음, 덕, 선, 다 모든 이데아의 형이상학적인 개념들은 다 하나님께 붙일 수 있죠. 그게 이데아. 여러분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아우구스티누스 기독교 교부 위대한 교부이신 아우구스티누스가 비그리스도인 중에서 하나님 진리의 복음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사람이 플라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그 진리를 추구하고 완전을 추구함으로써 이 정의에 다가가려고 했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의 이데아론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데아론 개념이 사실은 신학자들에게서도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거는 계속 이 개념 여기서 파생되는 개념들은 등장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개념이고 오늘 하여튼 강의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플라톤 이 이데아를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